안녕하세요. 6월 4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채팅방 검색창을 보시면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못 믿겠다,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또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태성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와주셨어요. 그렇죠. 네, 너무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안타깝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약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간 단위로 보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주 후반부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도 조금은 불확실성을 나타냈고 우리나라 시장도 전고점 다 와가서 또다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다뤘었던 게 두 가지였죠.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억눌러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각국 모두 경기 부양을 통해서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일경이라고 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각국 이제 모두 포함해서 약 일경이라는 금액을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들이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 거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주 들어오면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날 미국은 휴장이었거든요. 휴장이었고 화요일날 또 좋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네. 잘 선방을 했고 수요일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목요일날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오늘도 약하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보여줬었던 기준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견고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나스닥이 1% 가깝게 밀렸어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굉장이 좋은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을 한번 지켜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5월 달에 MSCI 리밸런싱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공매도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까지 껴 있었죠. 공매도가 이제 장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5월 달부터 MSCI 리밸런싱과 함께 공매도까지 재개되다 보니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 말일자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 들어오면서 6월 달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되는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다. 자, 이번 주 반도체 흐름 정말 오랜만에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5월 30일부터 6월 1일 날 저 500억 매도는요. 정말 지금까지 매도한 금액 대비해서는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6월 2일 그리고 어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 소부장에서 DB하이텍이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이 기업들 사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주초만 하더라도 제게 종목 상담이 가장 많이 왔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이 종목들 왜 안 갈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 이번 주에도 역시나 여실히 보여줬던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도체를 필두로 굉장히 견고했던 우리 시장이었다라는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당장 오늘은 좀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한 주를 돌이켜본다면 의미 있는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까지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증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 선방했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든 점이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지켜보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근데 네. 이제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고용지표가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부터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지금은 지수보다도 종목별 장세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수가 대세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혹은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였어요. 이번 한 주 내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요. 저는 미국 시장 당연히 지표가 잘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테이퍼링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금리 인상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내릴 수도 있다. 반대로 지표가 또 나쁘게 나오면 테이퍼링 아직은 너무 이르다. 더 나중에 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이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당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주는 업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단기 트레이딩은 잘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스윙 혹은 중장기로 포트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궁금증이 남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실적이 좋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들은 조정 시에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경제 지표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의 큰 틀에 좀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요즘은 지수보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고용지표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셨고요. 또 보유 종목들 중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대응 전략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든든한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 못 믿겠다,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조금 전에도 시장 정리하시면서 반도체 섹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제는 정말 반도체가 주도주였어요, 우리 네. 시장에.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잠깐뿐일 조정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 섹터로 바뀌게 될까요? 주도주는 저는 반도체로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네.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일단 반도체 산업에 우리가 열광했던 것,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주는 점유율과 기술력을 본다면 진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올 초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상승을 본 것은 저도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 저는 일어났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알지만 주식을 작년이라든지 올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원래 이렇게 잘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야 돼. 지금 사면 10만 전자 간다.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9만 전자, 8만 전자, 심지어 7만 전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차피 긴 추세로 본다면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모멘텀이라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멘텀 이꼴 실적. 자, 그럼 실적이 지금까지도 잘 나왔는데 왜 앞으로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것을 대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영위해왔던 사업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 둘 중에 메모리 반도체 쪽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시장 파이, 시장의 규모가 큰 시스템 반도체에서 올해부터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관련한 반도체죠. 지금 자동차 반도체 관련한 부품들이 없어갖고 완성차를 못 만든다 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10% 올랐던 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100개, 2월 달에 100개, 3월 달에 100개, 4월, 5월, 6월 달에 100개 동일한 수량을 팔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됐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이 상승 밸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자, HMM 같은 종목처럼 쉬지 않고 오르는 종목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요. 그런데 오르고 나서 보니까 쉬지 않고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HMM도요, 사실은요, 중간중간에 제법 쉬었던 구간들이 있어요. HMM 11월 달에 한번 큰 시세 나오고 나서 11월부터 1월 달까지 혹은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약 5개월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나왔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나 우리나라 시총 1위예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굉장히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개별주처럼 외국인이,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 조금 산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상승할까요?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지만 지난 1월 달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지금 다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럴 만한 돈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 왜? 기관도 외국인도 방향성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해당 기업의 사업부의 역량 혹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고 지금에서야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다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반도체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제적인 점유율과 기술력을 본다면 앞으로 반도체 섹터가 다시 우리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 쪽의 비중이 컸었지만 올해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태성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앞으로 조정 시에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일주일에 한 주씩 모아간다든지 네. 이런 적립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조정 시에 모아가자라고 말씀도 매 출연마다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전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제는 강원전선이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네, 맞아요. 이런 걸 샀어야 부러워요. 돼요. 주식을 네. 할 때 이런 종목을 샀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못 샀고 사실 이제 이 대한전선이라는 기업, 지금 가온전선을 포함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정말 여기까지 오른다고? 아니면 야 여기서 또 오른다고? 할 정도로 종목들이 변동성을 많이 맞아요. 보여요. 좋은 종목들을.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종목들도 있죠. 지금 같은 시장이 이만큼이나 빠진다고? 지금 같은 시장이 여기서 또 빠진다고 하는 종목군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전선 관련주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특히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반건설에서도 지금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제가 계속 HMM을 예를 드는데 네. 올해 가장 큰 좋은 예시 같아요. 뭐냐면요, HMM 월봉 한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저게 HMM이야? 저렇게밖에 조금밖에 바닥권에서 안 올라왔다라고 느끼실 만큼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주봉을 봤습니다. 자, 이게 HMM의 주가예요. 한참 잘 나갔었을 때는요, 30만 원에 육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해도 가격이 4만 원대가 안 돼요. 4만 원대가 안 돼요. 자, 이게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할 때 이런 이야기 듣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더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요.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특히 그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HMM 보세요. HMM뿐만 아니고 조선주를 보세요. 거의 짧게는 5, 6년, 길게는 7, 8년 동안 주가가 밀렸어요. 아마 HMM 2012년대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HTS 볼 때마다, MTS 볼 때마다 핸드폰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분들은 지금 시장 HMM이 그렇게 핫한데도 손실권이시란 말이에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만약에 모멘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모멘텀은 실적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다. 실적이 살아 돌아오니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 한번 주가 월봉으로 볼까요? 이게 한 주에 1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다 하더라도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조정이 있었어요. 자, 2007년도에 130만 원이었습니다. 자, 14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미치는 거죠. 대한전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셨을 겁니다. 십수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한전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 때문에 내려갔다 하겠지만 우선은 본업에 대한 실적 회복, 특히 호반건설이라고 하는 그래도 대형사가 인수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아마 오늘 이 방송뿐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네, 원자재 가격은 한번 추세가 타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변곡이라든지 변동성은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 전선 관련주들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매수의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정말 용기 있는 자, 손절을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매수를 하는 구간 혹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요, 기다려야죠. 뭐 2,800원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대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전선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선주는 원자재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한전선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큰 조정이 있었다는 점 차트로 흐름을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본업에 대한 실적 회복과 호반건설의 이슈로 상승을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전문가님. 이제 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에 삼성 SDS가 이 관련 산업을 맡게 됐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보험주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오르지만 결국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주들이 오르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상 관련한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2월 달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자, 관련 흐름들 한번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보험사들 밀렸잖아요.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리고 제가 종목에 대한 시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보험사가 있었어요. 보험사의 보험사였죠. 코리안리 재보험사를 말씀드렸을 때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많이 올라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가 8,000원대였는데 지금 벌써 만원대 부근에 이제 안착돼 있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올 가능성이 높다. 자, 금리 인상은 그리고 올해 조심스럽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한은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또 보험주들이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보험이랑 은행주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보험주들보다는 은행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중에서 만약 하나를 뽑자면 오, 네. 한국금융지주를 봐야 된다. 자, 왜냐? 아니 똑같은 은행 아니에요? 혹시 한국금융지주 쪽에 뭐 예탁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금융지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어차피 만약에 동일한 이슈 때문에 오른다면 어떤 종목을 사든 상관이 없지만 그중에서 이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하반기 IPO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다. 뭐 금리 인상이 안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보험주랑 은행주는 같이 움직이지만 올해 하반기에 한국금융지주는 나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카카오뱅크 아마 지금까지 최근 우리나라의 IPO 시장에서 가장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기업이 어찌 보면 뭐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SK 뭐 아이테크 뭐 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제주맥주 이런 기업도 있었지만 카카오뱅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보험이라든지 은행 관련주들 금리 수혜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은 높지만 저는 많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한국금융지주를 가장 원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 왜? 이 보험주나 은행주들은요. 정말 잘 안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잘 안 움직이는 섹터. 한 번 사서 나는 HTS를 잘 안 봐, MTS를 잘 안 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MTS 보시죠. 회사에 출근할 때도 MTS 보시죠. 근무하실 때도 MTS, HTS 보실 거예요. 그만큼 많이 보신 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정말 움직임은 적은 섹터다. 이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금리 인상의 수혜를 얻을 금융주들 중에서 보험주들보다는 은행주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하반기 IPO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얘기뿐만 아니라 유망한 종목까지 소개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오늘 전문가님 이렇게 또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네, 또 보험주들까지 이렇게 엮이면서 라운시큐어, SJ 솔루션주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는데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셨나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 CMO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CMO는 코로나19 위탁 생산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접종률이 다른 웬만한 나라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여행 관련해서는 조금 완화된 그러한 포지셔닝을 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 지금 백신 여건이라든지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는데 이 흐름은 저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보안 관련주는 이렇게 백신 여건 테마와 엮이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저는 갈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 중에서 좀 오늘 아니, 네. 저는 이 화면에 나온 종목 말고 다른 걸 좀 말씀드리려고. 진짜요?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은 너무 흔해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매체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보안 관련주 하면 딱 이 5종목 대표적으로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케어랩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케어랩스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원격 의료를 하면서도 백신 여건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케어랩스 충분히 저는 지금 위치 굉장히 좋거든요. 뭐 다른 여타 종목군들 지금 추세 깨진 종목들 많아요. 그리고 너무 고점인 종목군들 많은데 이 종목은 이제 막 올라오는 시점이라서요.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여건 관련주도 보험주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케어랩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화상으로 할 때보다 직접 출연하시니까 네. 확실히 종목을 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매주 또 출연하시기로 네,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연일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상승세가 진짜 짧게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실 원전 관련한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원전 네. 관련한 이슈는 왜 계속될 가능성이 높냐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이 그동안에 한국전력 한번 차트를 켜놓고 볼게요. 네. 한국전력이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주가의 힘을 강하게 받지 못했던 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원전 관련한 이슈는 현재 정부 정책과 조금은 반하는 서로 부딪히는 이제 이슈이긴 한데 어찌 보면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시점 그리고 이제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어가는 그 시점에서 충분히 새로운 카드로 나올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현재 정부 정책에 소외받았던 만큼 관련주들의 조정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앞서 HMM 말씀드릴 때도 무슨 말씀드렸죠? 조정이 강한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기업이 모멘텀이라는 것을 장착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정말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실 두산중공업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두산그룹주 안에서도 가장 아팠던 손가락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 2,500원에서 오늘 딱 보면 25,000원이 공이 하나 더 붙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조정이 어찌되었든 길었던 종목이 이렇게 모멘텀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굉장히 세게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방송을 보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그럼 지금 사야겠네. 그게 맞아요.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자,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냐?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기다려라. 언제까지? 1차 21선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1차 매수가 되었을 때 가면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또 내려온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2차 매수 61선 이평선까지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매매를 하신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좋은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이니까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는 다시 말하자면 보유하신 분들이 오늘 한 주 팔아볼까? 오늘은 얼마 위해서 하나 팔아볼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구간이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내가 이 가격까지만 오면 산다. 이렇게 마음먹을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냥 한 켠에다가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고 기다리세요. 아셨죠? 그렇게만 지켜주신다면 원전 관련해서도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관련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관심 섹터에 두고 기다려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가장 그래도 원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한번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한전기술도 그러니까 거의 다 흐름이 비슷해요.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오래 나왔던 기업이에요. 자, 한전기술도 최근에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한참 잘 나갔을 때는요. 13만 원, 14만 원이에요. 정말 지금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제일 잘 나갔을 때 가격의 반밖에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이슈는 이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 타이밍은 위험하고 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이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 강하게 시세를 낸다는 점, 두산중공업을 빗대서 차트로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관심권에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뿐만 아니라 유망한 종목까지도 소개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위험하다, 불안하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또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이쪽 sek터는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관심을 꺼야 될까요? 고민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유가의 가격도 사실 작년에 저점 찍고 사실 작년에 하신 분들, 매매를 하시거나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유가 나왔었던 이슈 사건 기억하셨을 거예요. 유가가 마이너스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기름 자체를.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았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유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공장 증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국제유가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 상황.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당연히 차익 실현이라든지 주가의 조정은 충분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가를 생산할 수 있는 특정 지역 뭐 중동, 미국 이러한 나라들이 서로 오펙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증산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감산, 생산을 좀 덜 할 것인지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원자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유가 관련주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점을 잡거나 고점을 잡거나 이런 포인트를 잡지 않는 이상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어요. S-OIL과 SK이노베이션. 당연히 뭐 S-OIL이 대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SK이노베이션에게도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SK이노베이션은 유가에 대한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이슈가 배터리 있죠. 이슈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유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를 생각하자면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3사 중에는 삼성 SDI가 낫다. 근데 유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SK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다. 그럼 LG화학은 나쁜가요? 나쁜 건 아닌데 사실 LG화학의 이게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다? 그럼 LG화학을 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화학은 당분간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매매하는 것에 세모? 동그라미도 X도 아닌 세모를 좀 드리면서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SK이노베이션 쪽에 저는 한 표라기보다는요 0.5표 정도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만큼 유가의 가격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제유가 관련주는 포인트를 정말 잘 잡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쪽 관련해서 종목 한번 눈여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도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전문가님 네. 이제 현대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다는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쪽 섹터는 전문가님이 근데 평소에도 되게 선호하는 섹터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일단 보셨나요?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제 마지막 스튜디오 나왔을 때도 현대차 이렇게 밀리는데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도 뭐였냐면 계속 가져가라. 왜? 가장 지금 많이 팔리는 게 자동차, 특히 전기차예요. 자, 전기차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바로 테슬라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테슬라가요, 어제와 그제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대신에 니콜라라고 하는 수소차 관련 기업의 주가는 올랐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유추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이제는 전기차가 테슬라만의 전유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생산 안 하는 완성차 업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돼버렸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왜냐,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계속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차로 바꾸고 있는데 본인들만 뭐 일부 브랜드는 있습니다. 정말 럭셔리한 브랜드,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러한 브랜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정말 일반적인 브랜드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는 전기차를 모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당연한 겁니다. 테슬라가 그 전기차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지 못한 이상 뭐 네. 전기차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테슬라의 점유율은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그 이후에 진출했던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이러한 쪽의 기업들이 점유율이 점차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현대차를 생각하면 제가 반성해야 될 게 네. 제네시스 브랜드를 별도의 브랜드로 런칭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도 사실 되게 반감이 있었던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지금 히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에서 잘 팔린다?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대차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부품주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네. 전기차를 생산하면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지만 결국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은요. 완성차 업체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오늘도 다시 드리면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부품 단으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이쪽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직납품하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포트에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네. 현대차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시장의 흐름이 웃긴 게 반도체가 갈 때 뭐 자동차가 쉬고 반도체가 쉴 때 자동차가 가면 그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근데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금 같이 움직여요. 네. 좋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근데 쉴땐또 같이 또 밀릴 쉬더라고요. 때는 또 같이 밀리니까 굉장히 또 답답함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올해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아직 뭐 하반기에 뭐 더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커졌다는 건 분명 실적 부분에서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전기차 섹터에서 부품단 보다도 완성차 업체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또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는 올해까지는 계속 또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시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빨리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르면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이고요. 매수가는 16,000원, 비중은 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16,000원 보니까 최근에 좀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아요. 1월 달 초쯤에. 지금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10,000원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말 네.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동성제약 손절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가장 이 문제는 뭐냐면 네. 시장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는 종목분들을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여기서 더 간다고 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는 종목들도 무조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일단 안타깝게도 지금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뚜렷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찾기가 좀 어렵다. 뭐 실적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코로나 테마와 엮여 있지만 지금 사실 예전보다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도 네. 시장의 가장 핫한 중심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점차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씩 소외받고 있다는 걸 좀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당장에 움직이는 종목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CMO, 백신, 위탁 이런 쪽보다는요. 항공주들, 화장품주들, 면세 종목들, 영화관 종목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19 그동안 테마 움직였지만 지금 한동안 또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은 반등이 아니고 여기서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동성제약은 굉장히 속상하게 하시겠지만 매도를 하신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도를 한 이후에 그러면 종목 교체를 무엇을 해야 될까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좀 이따 또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차라리 그 히든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제약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종목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신에 오늘 방송 말미에 유망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좀 속상하시겠지만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고요.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10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 시작하면서 많이 밀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질문자님은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정말 저는 잘 비중을 확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손실권인데 비중이 100%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예요. 근데 수익권인데 비중이 100%는 왜 좋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네. 당장 수익 실현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은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손실권이신데 비중이 100%다 올라오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지 못한다면 이게 많은 주린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 언젠가가 3개월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 7년, 10년이 됐는데도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손실권일 때는 비중을 100% 물타기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렇게 수익권일 때 비중이 100%이신 분들은요.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산표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미국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요? 테슬라가 내려가고 수소가 올라가고. 네. 자, 그럼 두산표어셀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표어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보다는 1차적으로 55,000원 이상까지도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네. 5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7만 원 이상은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표어셀에 대해서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중이 100%로 너무 크시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하락하더라도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수소 섹터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승할 것 같다. 1차 목표가 55,000원까지도 상승할 것 같고 그 이상도 시세를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노란톡방에 남겨주신 종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우리 전문가님의 유망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한 주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뭐냐고 물었을 땐 당연히 뭐 네. 전선 관련주일 수 있고 원전 관련주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종목군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러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 매수의 영역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섹터는 5G이고 5G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KMW, 오이솔루션, RFHIC,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대한광통신까지. 오, 저는 네. 이 종목들 안에서도 대한광통신을 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KMW, 오이솔루션 아마 매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종목들에 이어서 저는 대한광통신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편안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 사셨을 때는 손절가를 잡기가 편하다라는 게 저는 장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니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고 손절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왜 장점이야? 자, 대부분의 고점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보면 이것도 HMM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HMM 좋습니다.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마 내려올 때마다 좋은 기업이니까 올라가겠지. 좋은 기업이니까 반등을 주겠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대한광통신처럼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은요. 그런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손절가 전저점으로 잡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3,000원으로 잡으시고 매수한 물량은 충분히 5,000원 이상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절가는 3,000원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유망 종목 대한광통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절가는 3,000원으로 잡고 보자. 앞으로 5,000원까지도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 고생하셨습니다. 주에도 스튜디오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